핵잠수함. 이 무기를 보유한 국가는 전 세계에서 단 5개국뿐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왜 5개국일까요? 기술이 어려워서? 아닙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입니다. 한 척당 최소 3조 원, 운용비까지 포함하면 그 2배가 넘는 천문학적 비용. 이 가격, 장벽이 바로 해양 패권의 질서를 지켜온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한국이 핵잠수함을 만들겠다고 말했을 때 서방 전략가들은 웃었습니다. 한국, 호위함이나 잘 만드는 나라가 핵잠을 꿈꾸다니. 꿈, 좀 작게 꾸지. 그러나 비웃음 섞인 조롱이 회의장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에이펙 경주 정상회의, 그 자리에서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단 3문장을 던졌고 캐나다 대표단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캐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Korea is only scalable partner. 한국은 유일하게 확장 가능한 파트너라는 말. 도대체 그 회의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핵잠수함이라는 독점, 무기의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한 그날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프랑스 해군 전략분석국 소속 분석가입니다. 20년 넘게 해양 전략을 연구하며 세계 각국의 해군력을 평가해왔죠. 제가 처음 한국을 주목하게 된 건 호위함 때문이었어요. 한국은 호위함을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속도도 빠르고 가격도 합리적이었죠. 그래서 저희는 한국을 중견 조선 강국 정도로 분류했습니다. 뛰어나지만 제한적인 플레이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핵잠수함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핵잠은 그냥 배가 아니에요. 이건 국가 전략의 정점이자 억제력의 상징이죠.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이 5나라만이 핵잠을 운용하며 해양 패권의 균형을 설계해왔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질서의 문제였어요. 너무 비싸니까 소수만 갖는다. 그게 바로 안정의 공식이었죠. 그래서 한국이 핵잠수함을 검토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희는 웃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비웃었죠. 제 동료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이 핵잠, 예산이나 감당할 수 있을까? 저도 동의했습니다. 한국은 기술력은 있지만 핵잠수함이라는 괴물을 감당할 국가 체력이 있을지 의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한국을 핵잠 분야에서 의미 있는 플레이어로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야심만 큰 후발주자 정도로 치부했죠. 그런데 에이펙 경주 정상회의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그 회의에 프랑스 대표단 자문으로 참석했어요. 회의 주제는 인도태평양 안보협력이었죠. 각국 정상들이 해양 전략과 군사협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자리였습니다. 솔직히 저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이런 회의는 대부분 형식적인 발표와 외교적 수사로 채워지거든요. 회의장은 거대했습니다. 원형 테이블에 각국 대표단이 둘러앉았고 천장에는 동시통역 장비가 설치되어 있었죠. 저는 프랑스 대표단 뒤쪽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어요. 회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본국에 보고하는 게 제 임무였습니다. 미국이 먼저 발언했어요. 인도태평양 지역의 항행 자유에 대한 이야기였죠. 예상 가능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중국이 발언했고 러시아가 이어갔어요. 모두 준비된 원고를 읽었고 새로운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대통령이 발언 순서를 받고 단상에 올랐을 때 뭔가 달랐습니다. 준비된 원고를 읽는 게 아니라 즉석에서 말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던진 첫 문장이 회의장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 우리는 한 척 실험이 아닙니다. 순간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한 척 실험이 아니라는 건 대량 생산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핵잠수함을. 저는 옆에 앉은 영국 대표를 슬쩍 쳐다봤는데 그도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대량 생산 체계를 만들 것입니다. 이번엔 회의장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대량 생산. 핵잠수함을?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핵잠은 대량 생산이 불가능한 무기입니다. 너무 복잡하고 너무 비싸거든요.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핵잠은 한 척 한 척 공들여 만들어요.
대량 생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분야였습니다. 저는 급하게 노트북을 열어 한국의 조선 데이터를 검색했어요. 화면에 숫자들이 떴지만 핵잠 관련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저 상업용 선박과 호위함 건조 실적만 보였죠. 대체 저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 문장을 던졌을 때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는 핵잠수함을 전략적 접근, 제한 무기에서 민주적 억제력 도구로 확장할 것입니다. 민주적 억제력.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즉시 이해했어요. 한국은 핵잠을 소수 강대국의 독점, 무기가 아니라 모두가 접근 가능한 억제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거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 전략이 아니었어요. 이건 질서에 대한 도전이었죠.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미국 대표단은 무표정했고 중국 대표단은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어요. 러시아 대표는 뭔가 메모를 하고 있었죠. 일본 대표단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회의장 전체가 긴장으로 팽팽해졌어요. 그런데 가장 주목할 만한 반응은 캐나다였습니다. 캐나다 대표단 수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는 천천히 한국 대통령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Korea is only scalable partner. 한국은 유일하게 확장 가능한 파트너라는 말. 저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걸 느꼈습니다. 캐나다가 왜 저런 말을 할까요? 캐나다는 미국 영국 정보 연합 구조의 확장 링크 국가입니다. 5개 문 동맹의 일원이죠. 그런 캐나다가 한국을 지목하며 유일한 파트너라고 말했다는 건 무언가 근거가 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프랑스 대표단장을 쳐다봤습니다. 그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우리는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캐나다가 저렇게 공개적으로 한국을 지지한다는 건 이미 양국 간에 뭔가 논의가 진행됐다는 의미였죠. 회의가 잠시 중단됐습니다. 각국 대표단이 긴급 내부 회의를 소집했어요. 저희 프랑스 팀도 작은 회의실로 모였습니다. 대표단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캐나다가 저렇게 나온 걸 보면 한국이 뭔가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석관이 끼어들었어요. 핵잠 대량 생산이라니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도 못하는 걸 한국이 어떻게 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비용 대비 효율이 안 나오니까요. 근데 한국은 그 방정식을 바꿨을 수도 있어요. 회의가 재개됐고 나머지 발표가 이어졌지만 저는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한국이 정말 핵잠 대량 생산 체계를 완성했다면 이건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해양 전략의 모든 계산식이 바뀌는 거였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곧바로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프랑스 본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어요. 한국 조선소 관련 파일을 전부 다운로드했습니다. 그리고 밤새 자료를 분석했어요. 처음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업용 선박 건조 실적, 호위함 수출 계약, 이런 것들 뿐이었죠. 핵잠과 관련된 직접적인 자료는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간접 지표를 찾기 시작했죠. 그리고 새벽 3시쯤 저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주요 조선소들이 지난 3년간 대규모 설비 투자를 진행했더라고요. 그것도 특수 강제 가공 설비와 모듈 자동화 시스템에 집중적으로요. 이건 일반 상업용 선박에는 과도한 투자였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예산 집행 내역을 찾았습니다. 거기서 소형 원자로 안정화 프로젝트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걸 확인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국 해군이 특수훈련 시설을 신설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조용히 준비해왔던 겁니다. 우리가 비웃고 있을 때 한국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을 검증하고 있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신형 블록 모듈러 시스템을 완성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원자로 안정, 규격 자동화, 수주 한계치가 없는 생산 라인. 이건 단순한 설계도가 아니었어요. 실제 구현 가능한 시스템이었죠. 특히 놀라운 건 블록 모듈러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은 핵잠을 레고처럼 조립 가능한 블록 단위로 설계했더라고요. 선체 블록,
추진 블록, 무기 블록, 원자로 블록, 각 블록을 표준화해서 동시에 제작하고 마지막에 조립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건조 기간이 기존 방식보다 70%나 단축되고 비용은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는 한국이 핵잠을 꿈꾸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한국은 이미 꿈을 현실로 만들어 놓은 상태였던 겁니다. 우리가 비웃고 있을 때 한국은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더 충격적인 건 한국의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핵잠을 소유의 문제로 접근했어요. 누가 가질 것인가? 누가 통제할 것인가? 이게 핵심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로 접근했습니다. 왜 핵잠은 소유 독점이 되어야 하는가? 왜 핵잠은 통제 권력의 도구여야 하는가? 한국은 핵잠을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로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의를 에이펙 테이블 위에 올린 거예요. 이건 기술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세계 질서에 대한 질문이었죠. 저는 그날 오전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한국, 핵잠수함, 패러다임의 전환자. 저는 20년 넘게 군사 전략을 분석해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개념을 바꾼 나라. 무기가 아니라 질서를 재설계한 나라. 보고서를 본부로 전송하고 저는 다시 데이터를 검토했어요. 한국의 조선 능력을 분석하면 할수록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세계 상업용 선박의 45%를 건조하는 나라예요. 대형 선박 건조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그리고 그 기술을 군사용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캐나다의 반응도 이제 완벽하게 이해가 됐어요. 캐나다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넓은 영토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중 상당 부분이 해양이죠. 하지만 캐나다는 핵잠 보유국이 아니에요. 막대한 비용 때문에 엄두를 못 낸 겁니다. 그런데 한국이 핵잠 대량 생산 체계를 완성했다는 건 캐나다에게도 기회라는 뜻이었습니다. 합리적 가격으로 핵잠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가 먼저 손을 내민 겁니다. 이건 상징적이면서 동시에 전략적이었어요. 미국, 영국 진영의 국가가 한국을 신뢰했다는 건 한국의 기술력과 신뢰도를 인정했다는 의미였죠. 그리고 이건 다른 나라들에게도 신호였습니다. 한국은 믿을 수 있는 파트너라고. 저는 파리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었어요. 핵잠이라는 무기가 가진 의미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파리에 도착하고 이틀 뒤 저는 본부 회의에 소집됐습니다. 회의실에는 유럽 각국 해군 전략가들이 모여 있었어요. 프랑스뿐만 아니라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대표들도 있었죠. 모두 경주회의 결과를 듣기 위해 모인 겁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띄웠어요. 한국의 조선소 배치도가 나타났고 블록 모듈러 시스템 도면이 이어졌습니다. 숫자들이 화면을 채웠어요. 한국은 기존 핵잠 건조 방식을 완전히 해체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설명을 시작했어요. 전통적 방식은 선체를 먼저 만들고 그 안에 모든 시스템을 설치하는 순차 공정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병렬 공정을 도입했습니다. 각 블록을 동시에 제작하고 마지막에 조립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건조 기간이 6년에서 2년으로 단축됩니다. 독일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품질 관리는 어떻게 하나? 블록별로 만들면 연결 부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한국은 밀리미터 단위 정밀 가공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대형 선박 건조에서 이미 검증된 기술이죠. 블록 간 오차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탈리아 분석관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원자로는 다르잖아? 원자로까지 모듈화할 수 있나?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한국은 소형 원자로 표준 규격을 개발했습니다. 일종의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이에요. 원자로 블록을 선체 블록에 끼워 넣기만 하면 되죠. 냉각 시스템, 차폐 시스템 모두 원자로 블록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이건 혁명적인 발상이었습니다. 핵잠에서 가장 복잡하고 위험한 부분이 원자로인데 그걸 모듈화했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제 상사가 손을 들었어요. 잠깐,
이게 정말 가능한 이야기인가? 핵잠을 대량 생산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나?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처음엔 저도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한국은 조선 산업에서 이미 세계 1위입니다. 대형 선박 건조 기술, 모듈 생산 자동화. 이 모든 게 이미 검증된 기술이죠. 한국은 그걸 핵잠수함에 적용한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었죠. 우리는 핵잠을 너무 신성시했습니다. 핵잠은 특별하고 복잡하고 소수만 만들 수 있다고 믿었죠. 그런데 한국은 그 믿음을 해체했어요. 핵잠도 결국 배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배를 가장 잘 만드는 나라예요. 제 옆에 앉아있던 영국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우위는 어떻게 되는 건가? 핵잠은 우리의 전략적 자산이었는데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군사 전략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이건 권력 구조의 문제였죠.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우위는 여전히 유지됩니다. 하지만 독점은 끝났어요. 이제 핵잠은 소수의 특권이 아니라 선택 가능한 옵션이 될 겁니다. 스페인 대표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수십 년간 투자한 게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거품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입니다. 한국이 가격을 낮춰주면 우리 우방국들도 핵잠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진영 전체의 억제력이 강화되는 거죠. 회의는 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논쟁도 있었고 의견 충돌도 있었어요. 하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한국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였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에서 독일 해군 제독을 만났어요. 그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생각엔 한국이 정말 해낼 것 같나?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이미 해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인정할 준비가 됐느냐는 거죠. 제독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세상이 참 빨리 변하는군.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한 자료를 계속 수집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은 새로운 질서를 제안한 겁니다. 기존의 핵잠 질서는 이랬어요. 비싸니까 소수만 갖는다. 소수만 가지니까 힘의 균형이 유지된다. 이게 안정의 공식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왜 비싸야만 하나? 왜 소수만 가져야 하나? 한국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핵잠은 기술보다 의지의 문제다. 그리고 의지가 있다면 접근 가능해야 한다. 이게 바로 민주적 억제력의 개념이었어요. 저는 이 개념을 처음 들었을 때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핵잠이 확산되면 통제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공정한 질서였죠. 왜 억제력은 소수의 특권이어야 할까요? 왜 방어수단은 가격으로 통제되어야 할까요? 한국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행동으로 보여준 겁니다. 기술을 독점하지 않고 공유한다. 가격을 독점하지 않고 낮춘다. 그게 진정한 민주적 접근이라고. 저는 최근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안보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거기서 한 미국 분석가가 제게 물었습니다. 프랑스 입장에선 한국의 행보가 위협 아닌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협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한국은 경쟁자가 아니라 파트너예요. 한국이 핵잠 가격을 낮춘다면 우리 우방국들도 더 쉽게 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죠. 이건 민주 진영 전체의 이익입니다. 그 분석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복잡해 보였어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두려움을 동반하니까요. 익숙한 질서가 흔들리면 불안해지는 게 인간의 본성이죠.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이 시작한 이 변화는 막을 수 없어요. 이미 캐나다가 손을 내밀었고 다른 나라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주는 공식적으로 한국과 협의를 시작했어요. 폴란드는 기술 이전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죠. 네덜란드도 조용히 접촉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이들 모두 핵잠을 원하지만 가격 때문에 망설이던 나라들이에요. 한국은 그들에게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핵잠은 꿈이 아니라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그리고 그 선택지는 국가의 안보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줄 거라고.
저는 지난주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보고서 제목은 핵잠수함 민주화 시대의 개막이었어요. 그리고 결론 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만든 나라가 아니다. 한국은 패러다임을 발명한 나라다. 이 문장을 쓰면서 저는 떨렸어요. 20년 경력의 분석가가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게 과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과장이 아닙니다. 한국은 정말로 패러다임을 바꿨어요. 핵잠이라는 무기의 의미를 재정의했죠. 독점에서 공유로, 통제에서 협력으로. 이건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에요. 이건 철학의 전환입니다. 제 동료 중 한 명이 최근 저에게 물었어요. 자네는 한국을 너무 높게 평가하는 거 아닌가?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사실을 평가할 뿐입니다. 한국이 해낸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 동료는 고개를 저었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명확하니까요. 한국의 조선소 생산 능력, 모듈 시스템 효율성, 원자로 안정 기술, 이 모든 데이터가 한국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는 프랑스 국방부 고위 관계자와 미팅을 했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우리도 한국 방식을 도입할 수 있을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기술적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한국처럼 효율적인 조선 인프라가 없어요. 그걸 구축하려면 10년은 걸릴 겁니다. 그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럼 차라리 한국과 협력하는 게 낫겠군. 바로 그겁니다. 한국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의 대상이에요. 한국의 성공을 위협으로 볼 게 아니라 기회로 봐야 합니다.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한국은 군사력 민주화의 시작점입니다. 세계는 지금 한국을 다시 읽어야 해요. 호위함이나 잘 만드는 중견국이 아니라 질서를 재설계하는 혁신 국가로 말이죠. 에이펙, 경주 정상회의에서 시작된 이 변화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한국은 이미 첫 발을 내디뎠고 세계는 그 발걸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먼저 함께 걸었고 다른 나라들도 곧 따라올 거예요. 저는 프랑스 해군 전략 분석가로서 20년 넘게 바다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한국은 기술보다 먼저 정의와 책임을 설계했다고. 그게 바로 한국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핵잠수함은 이제 더 이상 다섯 나라만의 무기가 아닙니다. 한국이 그 장벽을 허물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너머에는 더 안전하고 더 공정한 바다가 펼쳐질 겁니다. 저는 그 미래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한국은 세계 해양 질서의 새로운 중심이 될 거라고. 즐겁게 보셨나요?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드리며 새로운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두근두근 대한민국이었습니다.